민주를 주제로 한 강의입니다. 강사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 앞엔 정말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다선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 당대표, 제67대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선봉장,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있으면 선거는 이긴다! 대한민국의 추다르크 추미애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와, 자녀들은 드셨습니까? 네. 좀 날씨도 춥고한데 졸음이 올 시간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이렇게 후끈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내란 전국에서 본 민주당의 가치와 교훈, 이렇게 제가 이 취지에 맞게끔 저가 임의로 제목을 정해봤는데 우리 도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기존에 그 당원이신 분도 계시지만 또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민주당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추미애가 어떻게 산 증인으로서 증언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주문을 막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앞으로 우리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오늘 내일 파면 선거가 있다면 네, 우리는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저의 초선 시절과 비추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내란 전국에서 본 민주당의 가치와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비해온 거 이외의 말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제가 1995년에 입당 원서를 썼습니다. 판사복을 벗고서 갑자기 일식집에서 김대중 총재를 만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좀 깐깐한 판사였거든요. 저를 알아본 어떤 제 선배 법조인께서 김대중 후보에게 저를 추천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꾸 저를 저녁을 사주면서 꼬셔낸 거죠. 제가 큰 소리 좀 쳐봤어요. 그러면 그 거물 어르신 정치인 우선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런 거죠. 저는 그냥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진짜로 만나는 날짜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 보듯이 가서 뵙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광주 고등법원 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첫 대면에서 이분께서 한 4시간 정도를 굉장히 정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긴 그 역사, 일본에서 납치가 됐고 생활했던 과정, 가택연금 중에 민주화 투쟁 동지들과 함께 서로 격려해 주면서 겪었던 일들, 아마 여러분이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금 시절에 서울대학 병원에 연금이 돼 있을 때 이호 여사님하고 뭔가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데모스를 가지고 뭐 펜과 종이를 안 주는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우유곽을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꼭꼭 데모스로 눌러써서 편지를 여사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무슨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어떤 동지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글을 말씀을 일찍이 그때 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이 큰 정치인을 만나자고 했는데 덜커덕 만난다는 약속을 잡아주니까 이미 저는 결심이 선 거죠. 내가 이 큰 정치인을 만나면 이 사법부의 어떤 정치 중립성을 제가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는 양심 때문에 제가 부장판사님이 만류하는데도 제가 우겨서 사표를 쓰고 그분이 그랬거든요. 혹시 김대중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당신 같은 마음 약한 판사 하나 꼬셔내려고 별 흰소리 다 할지 모르니까 넘어가지 말고 이 사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냥 다시 업무에 복귀하세요. 이러면서 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제가 깔끔하게 어차피 언론이 알게 될 텐데 깔끔하게 이 사표를 던지고 가서 제가 잘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당신의 소신과 철학과 걸어온 역사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저 한 사람한테 일깨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로 빚진 마음이 된 거예요. 아, 이분을 내가 꼭 도와야 되겠다. 오히려 깔끔하게 사표 내고 오기를 잘했다. 우리 부장판사님은 서운해 하시겠지만 제가 팔자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마음을 먹고 입당 원서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어찌나 제가 손이 떨리던지 왜 제 팔자를 알 수 없는 길로 제가 정치를 압니까? 무슨 정치가 어떤 거라는 걸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1995년 한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화득한 옛날이죠. 95년. 그런데 제가 꼬박꼬박 월급을 받다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정당에. 월급 줄 생각을 안 해요. 누구나 다 돈을 들고 와서 정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네. 제 남편이 변호사였지만 누가 억울하다 그러는 것만 쫓아다녔지 돈 많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건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변호사에 월급만 받아서 쓴 판사가 정치를 한다고 보따리를 땄는데 식구들 쫄쫄 굶기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기어코 지역구를 따내고 또 그 다음에 무사히 저는 당선이 됐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성에 차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군사들을 데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요거도마거 하면서 창당을 했는데 그때 창당한 당이 새정치국민회의였어요. 그런데 너무 당선이 적게 된 거죠. 이분이 절망하시면서 한 사흘을 꼬박 두문불출 하시고 안 나타나셨어요. 사흘이 지나서 당사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스스로 용기를 내시고 기운을 차리신 거죠. 저는 사실은 당선증을 김대중 총재를 보여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만 그 실기를 해버렸잖아요. 제 친정 아버지한테도 당선증을 아직 못 보여드렸거든요. 제 친정 아버지는 삐지셨어요. 그래서 너 집에 오지 마. 거기 입당한다고 할 때도 내가 김대중 그렇게 믿지 말라고 했는데 네 마음대로 입당을 했지. 그리고 당선돼갖고도 나한테 안 찾아오고 김대중한테 먼저 당선증 들고 갔지. 그러니까 너는 아예 내가 딸이라고 취급을 안 하마. 발길 끊어. 이렇게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화를 벌컥 내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한번 결심을 낸 것은 이분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 바꿔야 된다. 왜? 제가 판사를 하면서 늘상 정말 억울한 사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시국 사건의 경우에 항상 위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눈치를 주고 제가 좀 제 마음대로 훈계해서 협박을 시키면 그 친구들이 다 대학생들이고 공부를 해야 되죠. 한때 정의감에 불타서 시국에 대해서 호소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무슨 사람을 팼겠어요, 죽였겠어요. 그냥 외치다가 화염병 던지고 도망간 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젊은 시절에 그 정도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민주사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안 하면 초범이고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를 조서에 남겨가지고 제가 훈방을 해주면 이제 제가 낙인 찍히는 거예요. 문제 판사라고. 그래서 이 사법부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치를 먼저 바꿔야 되겠다. 민주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걸 해낼 사람은 김대중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제가 선뜻 정치 참여에 응하고 또 이 길을 걸어왔는데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원래 판사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안 되겠다. 정말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결심을 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에는, 여기 경상도 출신 고향이신 분 있으시죠? 네, 네, 계시군요. 경상도에는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저 불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성준 의원이라고 성남에 국회의원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랑 같이 불자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새정치 국민회의 연대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부지런히 스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님들의 반응을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경상도 굴짝이 어느 자리에 갔는데 스님께서 딱 하더라. 그러면 제 남편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주다가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를 3번 이상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한번 만났다고 그거 이 선거운동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김대중의 기억자도 꺼내지 말고 그냥 은근히 3번만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시키는 대로 꼬박 3번을 갔어요. 절대로 내가 표 따라왔다, 김대중 선전하러 왔다 표시를 안 내고 그냥 가서 조용히 절하고 조심하게 물러나지 않고 스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향기만 보인 거죠.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성준 의원하고 같이 얼마나 열심히 다녔든지 한 번은 대구 그 동화사에 어떤 큰 스님께서 계시대요. 이분이 말 한 번 하면은 다 넘어오는데 신도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한데 하필이면 이분이 JP 사람이라는 거죠. JP를 추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신 안자를 가려면 산을 넘고 가서 또 계단을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가파른 계단을. 근데 맨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약간 선의의 거짓말 하기로 하고 조성준 의원하고 깨를 내가지고 그 아래에서 난초 화분을 하나 샀어요. 조성준 의원이 좀 몸집이 크세요. 좀 뚱뚱해요. 배가 좀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남자니까 네, 저보다 힘이 더 있겠죠. 화분을 잡아뜨리지 않게 꼭 껴안고 그 계단을 꼬박꼬박 올라가서 이제 그 철옹 스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JP 자랑만 한 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꿇어 앉아서 피가 다리에 안 통하고 죽겠는데, 그러나 그걸 그만두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조용히 듣고 있다가 우리는 마음속으로 JP가 그 정도면 DJ는 그보다 한 두세 수 위인데 우리는 할 말이 훨씬 많은데 우리 할 차례가 언제 올까. 그냥 우리를 봐서라도 좀 말을 그만두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몸집 좋으신 조성준 의원이 목소리를 쫙 깔고 김대중 총재께서 스님을 존경한다고 이 화분을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마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찾아뵀는데 그때는 아마 조성준 의원이 김대중 총재님으로부터 받은 그 족자 같은 걸 또 들고 가서 그것도 자기 건데 자기가 DJ로부터 받은 건데 이것도 대선사님 철옹선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거짓말을 또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철옹선사의 마음을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한 결과 결국 저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까지 훑으면서 그게 머물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던 거죠.
한 번은 이회창 후보 쪽에서 불심을 화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인 DJ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선거 공보물에 칼라 텔레비전 시대에 그 흑백 텔레비전을 비교해 놓고 DJ를 뽑으면 그런 시대가 된다든지, 또는 화해탈을 갖다 놓고서 마치 어떤 화해탈처럼 가면을 쓴 인물인 것처럼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종교적으로 좀 불교를 이렇게 조롱하는 듯이 보인 그런 홍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가 야단 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절마다 3번씩 찾아갔죠. 거짓말을 2번씩이나 하면서 대선사님 마음을 훔쳤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해인사에서 아무도 오라는 소식이 없는데 저보고 연락이 왔어요. 후보 본인이 못 오시면 후보 가족 아무나 모시고 꼭 좀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새벽에 4시에 기도하러 오세요. 갔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려요. 근데 이 자체가 너무나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제 남편이 그 눈길을 헤치고 먼저 가서 그 해인사 밑에 산장 호텔을 독채를 얻어놓고서 이제 이 가족 중에 며느님 한 분이 오시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 일행은 너무 지쳐가지고 골아 떨어졌죠. 제 남편은 새벽 4시를 놓칠까봐 밤을 새면서 지켜주면서 흔들어 깨웠어요. 저도 깨워주고 그 며느님도 깨우고 해가지고 제 남편 덕분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또 조용히 드리고, 절대 뭐 DJ가 어떻다 저떻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심전심이니까. 이미 우리는 다 그 마음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회창 후보 쪽은 불교로부터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고 절대 오지마 이렇게 축출을 당하는 반면에, 우리는 거꾸로 환대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이 하나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 진영은 돈도 훨씬 부족하고요. 또 영향력 있는 언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오로지 뭐가 있습니까? 네, 깡. 끝까지 해낸다. 인동초 정신. 이거 있어요. 그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내란 전국에서 본 민주당의 가치와 교훈으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휙 제가 지나갈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싶으시면 몇 번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1955년에 신익희, 조병옥 두 분이 창당을 한 당이죠. 이승만 독재에 맞서서 민주당이 창당이 됐지만, 최초로 이 집권당이 됐던 것은 4.19 혁명 이후에 됐으나, 바로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뺏기게 된 거죠. 자, 사실은 이 민주당 1955년 창당된 이래로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구축한 분은 지금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과 양심 이 3가지를 믿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 발전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국민이 옳았다는 것,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 이 3가지를 강조를 해 오셨어요. 민주주의는 공끝이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저항의 피를 먹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온 민주주의여야 튼튼하다, 뿌리가 튼튼하다를 늘 강조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정신은
김대중의 정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요즘 왜 민주주의 회복에 가장 첫 번째 공로자는 누구입니까? 민주시민인 거죠? 네, 키스에서 단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언박지 눈 내리는데도 그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윤석열 체포하라 외치고 또 계속해서 이 밤새 시위를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저항정신,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권자로서의 실천정신,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공짜가 없다, 공끝이 없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양심, 이걸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특히 저의 의원실로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 그 제보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바로 행동하는 양심을 그 무서운 위계 질서가 너무나 뚜렷한 그 조직을 한번 배신하면 다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군사 조직 안에서 한두 사람의 양심이 고발을 해줌으로써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내란이 일어나고 한 5일 지났을 무렵에 개헌 문건이 있다는 것을 어느 분이 알려주셨어요. 보안 문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도 불가능한 것을 그 소신과 직을 걸겠다는 양심이 없었더라면 외부에 제보를 해주기가 어려웠겠죠. 사실은 그 제보를 받았을 때 되게 긴가민가 했었어요. 우리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이건 구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전화로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받아서 적었던 거죠. 여러 시간을 보좌진들이 한 명 한 명씩 팔 떨어진다고 전화기를 들고 돌아가면서 온 식구들이 밤새 내달렸어요. 그렇게 하는 보좌진도 힘들었겠지만 그쪽 불러주는 쪽 그 사람 한 분이잖아요. 또박 불러주면서 그 완성도를 체크를 해보고 또 글자체는 어떤 모양이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이런 그 양심 있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헌 문건을 통해서 이번의 비상계엄에 전두환 개헌 포고령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어이없게도 처단한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전두환이 5.17 비상계엄에서 썼던 포고령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베껴 쓴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게 무식했던가 하면 전두환 때 헌법은 이미 87년에 직선제 개헌으로 고쳐져서 국회 해산 이런 게 다 불가능한데 국회 해산이 있는 줄 알고 전두환 포고령을 베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수호신 TF가 있다라는 제보를 누군가가 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방사는 수도 경비를 담당하는 이 사단이죠. 그 수방사에 수호신 T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명분은 대테러 훈련하는 것으로 해놓고 사실은 그 안에 저격수도 있었던 거예요. 끔찍한 거죠. 14명의 체포 명단이 있었는데 혹시 국회 안에서 국회 주변에서 발견이 되면 눈에 안 띄게 저 건너 어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저격수가 저격총으로 쏴버리면 누가 알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훈련된 저격수까지 포함된 수호신 TF라는 대테러 부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휘하는 그 경비단장, 1공수 경비단장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여의도 변전소를 10월 말에 갔던 거예요. 왜 갔겠어요? 이미 국회를 단전 단수하라라고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점검하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단전 해봐도 예비 선로로 전력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끊겨도 국회 자체 발전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개헌 당일은 여의도 변전소는 갈 필요가 없었고 설계도 구해가지고 국회 지하로 내려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미리 있었던 수호신 TF 원래는 대테러였지만 이 내란을 목적에 두고 써먹으려고 준비했던 이 대테러 부대였다는 것도 제보를 받았고요. 또 단수도 미리 점검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직을 거는 양심이 아니라면은 제보가 있기가 어려운 것이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끔찍한 것은 이 불법 수사단이 정보사 안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또 현직이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제보에 관련된 분들은 실제 수사를 받다가 자문을 한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얘기하게 되면 얘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행히 그 변호사가 계속 잘 불법을 제보하는 것이 당신이 감경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사에 불법 수사단이 있었고 근데 이 정보사 속에는 정보활동이라는 건 수사활동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고도로 훈련된 HID 요원들도 그 속에 있었는데 이 HID들은 현장에서 바로 요인을 암살하든지 하는 바로 즉각 실행하는 것이지 수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수사를 하라고 장관이 다 쳐들어가서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임무를 주니까 이들이 모여서 새벽 내내 기다리면서 웅성웅성했던 거죠.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이 요인 암살하고 현장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작전을 실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서 죄를 추궁하고 수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요령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이 새벽에 불러내가지고 뭘 시키는 겁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이거 동성 막 떠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걔가 계엄을 해제했으니까 이들이 복귀를 한 것이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사 안에 불법 수사단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도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보를 받으면서 이 양심들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이건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양심들이거든요. 어떤 조직 속에서도 살아있는 양심이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대중의 정신,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분은 명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민주당을 하면서 이런 어록을 우리 정당의 하나의 교훈적인 가치로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정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거죠. 저 국민의힘당 가면 이런 고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있는 욕심 또는 흑심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이런 고귀한 얘기는 듣지 못하겠죠. 네. 김대중 정신은 또한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정말 평화주의자이고 민주주의자이고 의회주의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내란은 뭔가요? 본인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선동하고 하는 거잖아요. 반평화, 폭력인 것이죠. 반의회주의인 것이죠. 헌법기관인 의회를 무력으로 침투해서 그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고 계엄 해제를 하려고 이 무력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통을 쏘라라고 한 윤석열은
반의회주의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김대중의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그냥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일생을 걸고 그냥 그것을 하나의 남북 통일의 이상으로 그냥 남북 통일을 우리가 더 부국 강병하면은 흑수 통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분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고 통일 이후에도 평화가 정착이 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본인의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 공존, 공명의 세상을 꿈꿔왔던 거예요. 이건 바로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안중근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자,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이 아시아 니케이라고 일본 경제신문의 영어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영국의 사회학자가 브랜드 코리아를 윤석열이 내란으로 망쳤다 라는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거 보셨습니까? 네,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이것도 국회의원당하고 다른 모습인 거죠. 당원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죠. 사실은 사이즈가 작은 나라죠.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의 그 시대는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보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분들이 저 러시아 가보고 중국 가보고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국민이 서로 우애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는 큰 포부를 세웠어요. 힘은 작지만 약소국이지만 위상은 원대하고 포부가 큰 나라 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바로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은 그것을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으로 놓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3단계 통일론, 불행하게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을 받아 안아서 동북아 전략으로 실행이 가능하게끔 해줄 파트너가 미국인데요. 그 미국의 정권 담당자들이 말문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파트너였던 부시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 김대중의 고매한 이상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또한 그것을 이어받은 분이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고 이것을 남북 간의 긴장 대립을 이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고자 종전선언을 우선 정치적 선언으로 하고 평화체제라는 건 법적으로 서로 안전보장이 된 상태에서 법적 시스템적으로 평화체제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선언인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당시에 미국의 트럼프는 그런 깊은 내용을 미처 이해할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북한의 김정은 만나서 본인이 그냥 무슨 카드놀이 하듯이 한 방에 어떻게 후려치면은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김정은을 테이블에 불러냈지만 존 볼튼이라는 네오콘이 그것을 재뿌리고 말았던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뿌리려면 이걸 못하게 하려면 논리적인 논술을 하는 설득력,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런 논리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했고요. 또 우리도 그런 발언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G7의 초청도 받는 나라로서 이 지금 니케이 신문이 브랜드 코리아를 망쳤다 하는 것은 G7 초청 국가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언권이 있는 강대국은 못 됐지만 그래도 중견국으로서 발언권은 있는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목소리를 놓쳐버리고, 자, 미국이 인도 태평양을 지나서 다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만 빼놓고 지나간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어제 오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를 그냥 전쟁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분은 대중경제론을 통해서 우리 자 경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비정규직이 한때는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은 오른쪽 바퀴를, 네, 비정규직은 오른쪽 바퀴를 끼우고, 정규직은 오른쪽 바퀴를 끼우고 정규직은 왼쪽 바퀴를 끼워요. 하는 일은 똑같죠. 그런데 대접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월급만에 있어서 다른 복지 다 빼고도 절반에 절반, 한 4분의 1 차이 나겠죠. 정규직이 8천만 원 정도 받으면 비정규직은 한 2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바로 현대판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화의 반대, 전쟁. 평화의 반대는 전쟁도 폭력의 일종이니까 평화의 반대는 폭력 체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비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폭력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법으로 사람을 가두고 차별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이것은 구조적 폭력이다라고 한 거예요. 요한 갈등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나 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은 평화라는 개념을 이 확대를 해서 경제적인 평등도 평화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적 착취 구조, 법적으로 차별하는 구조를 해체하는 것, 해소하는 것, 이것도 폭력배는 반폭력 체제 개념, 평화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사별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평화라는 것이 남북 간의 평화체제, 종전협상, 종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자, 전쟁 없는, 대립 없는 세상으로 가자, 남북이. 이런 정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구조적인 갈등, 법적인 영역에서나 문화적인 지역차별 얘기 하잖아요. 그죠? 문화차별 얘기. 어느 지역에 가면 사투리가 그지인다고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사투리 써야 마치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는 듯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우수해 보이고 하는 그런 이 정신적 문화적 차별 있는 것이죠. 드라마 속에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키니까 이런 차별을 극복하고 없애나가는 것, 이것을 폭넓게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정치에 있어서 하나 이상으로 내세우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인동표처럼 실행해 오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걸 일색을 바쳐서 실천한 분이 김대중이고, 김대중 없이는 민주당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고 현실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 후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끊임없이 실력 대항을 해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세상을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로 지정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자, 이것은 우선 정치적으로는 쪽박난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맹은 뭘 기본으로 하는 겁니까? 신뢰. 굳건한 신뢰죠. 서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적이 우리나라가 저거로부터 침투받으면 미국이 우리를 먼저 해줄 것이다. 또 미국이 곤란하면 우리도 먼저 하러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당선됐을 때 어디를 쫓아갔느냐 하면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쫓아갔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국군을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지원군인 미군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건 미군을 먼저 찾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내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군 병력을 이동하면서 미국 단사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미국이 화가 났죠. 예측 불가하다. 네. 그래서 민간 국가로 바이든이 집어넣어 버렸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단순히 무슨 핵무장을 한다 이런 복잡한 얘기 빼고라도 신뢰를 깨버린 거니까. 네. 근데 세계는 어떨까요? 지금 세계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보다 이런 핸드폰 정보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안중근마저도 저 러시아 땅에 가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했어. 우리처럼 이 지리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죠? 정신적으로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극동아시아라고 돼 있죠. 네. 우리가 훨씬 외교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표류하게 돼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계 흐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 항상 귀, 눈 열어놓고 이 제일 마지막에 읽으셨던 책이 제국의 슬픔이라는 미국의 에이미 츄어가 쓰신 그 제국주의가 망할 때는 관용을 상실했을 때 망한다 라는 것이 그 책의 맥락인데요. 그 책을 읽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눈 감으시기 직전까지 읽으신 책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이해하려고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생존을 책임지고 우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트럼프 시대의 세계는 어떨까요? 미국 일극에서 이게 다극 질서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국도 어쩔 수가 없어요. 러시아, 중국의 저 번창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배타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 건 이제 너희들 할 때 우리 공유 안 할 거야. 온갖 시비 다 붙여가지고 기술 이전 안 하겠죠.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삐딱하게 굴면 배제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뭐 그걸 반드시 고립주의라고 할 건 없겠지만 다극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이미 미국의 한 30년 전후 그러니까 냉전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아직 한반도 냉전이 안 끝났지만 세계적으로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냉전이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냉전 이후 30년간은 러시아를 봉쇄하는 전략이 미국과 유럽의 이 전략적인 중심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빨리 전쟁 끝내고 협상해. 우리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손 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크라이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구리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팽팽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면 미국이 자꾸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미국이 힘들어지겠죠. 그럼 그건 미국의 대중 정서를 자극하겠죠. 미국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겠죠. 손 빼라고 하겠죠. 그럼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지도자로서는 부담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전쟁과 윤석열은 저절로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것이 일찌감치 미국이 손을 떼버린 거예요. 그게 민간 국가 지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후 30년간 미국 일극주의가 끝나고 중국도 중국의 길로 가고 러시아도 러시아의 길로 가고 유럽도 유럽의 길로 가고 미국도 아주 이기적으로 배타적으로 미국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게 늘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지배한 고민거리였어요. 그 탄압을 받는 와중에도. 그래서 김대중의 유언 중에는 일본과 틈을 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일본은 항상 대륙을 넘보면서 우리를 밟고 지나가려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주의를 주신 거죠.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거예요. 그걸 누가 깨버렸어요?
윤석열이죠.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주의를 잘 살펴야 되는데 국제 정세에 밝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공령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우리 정당이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중도 보수입니다 하니까 난리가 났죠. 민주당 싫다고 떠난 분들이 민주당 버리고 나가서 민주당이 자기 정체성을 버렸다라고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도 보수 정당 맞습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더 앞서 나가라, 달리기를 하라라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국민 손을 놓치지 말고 그러나 국민보다 한 발짝만 앞서 나가세요. 만약에 한 걸음으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아직 흡수를 못하고 이해도 못했는데 국민은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게 옳다라고 하고 확 내다르면 어떻게 돼요? 국민 손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믿는 것은 역사와 국민과 양심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일생의 고난을 극복해 오셨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부추기고 선동한다고 나만 옳다 생각하고 고집 부리면서 확 내다르면 국민 손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손을 꽉 잡고 반발짝만 앞서 나가라 하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과격하지도 말아야 되고 국민과 함께 대화하면서 국민을 이해시켜가면서 국민의 든든한 지지를 받아가면서 그렇다고 국민 뒤에 있으면 안 되죠. 국민보다 반발짝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만큼 앞서서 국민을 지키고 책임져주고 국민의 방패가 돼주고 그래야지만 민주당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 민주당을 믿고 맡긴다. 민주당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